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부천 캠퍼스 피부 강사 김하순입니다. 해부 생리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문이지만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부 생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세포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해부 생리학이라고 하면요, 생물학의 한 분야로 생물체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다시 해부랑 생리학을 나누면요, 해부학은 인체의 각 부분의 구조, 형태, 위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고요, 생리학은 인체의 계통이나 기관의 특유한 기능,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의 특성은 신진대사, 몸에 에너지를 얻고 그 과정을 소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을 받아들이며 몸에서 분화되고 사용 후 배출 과정을 잇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하고요. 항상성 유지 같은 경우는요, 환경의 변화를 하더라도 체내의 상태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격을 말합니다. 항상 유지라고 외우셔도 되겠죠?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은 예를 들어 땀을 흘리는 것,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부학의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부학의 자세는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팔은 밑으로 내리며 손바닥은 앞을 향하며 발은 붙이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해부학에서의 자세라고 합니다. 자, 해부를 할 때요,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이 있는데요. 시상면은 인체를 좌우로 나눈 것을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정중 시상면, 정중앙을 나눴다 해서 정중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면은 관상, 우리 얼굴 얘기하죠. 인체의 측면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평으로 앞뒤로 나뉜 것을 관상면이라고 하고요. 횡단면 같은 경우에 인체를 수평으로 상하 나누는 것을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는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세포 구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의 구성 단계로는 세포의 조직, 기관, 계통, 유기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포는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세포는 또다시 세포막과 원형질은 다시 핵, 세포질, 해포막, 핵질, 그리고 핵소체, 염색질, 세포 소기관, 세포 포함물로 나뉘어지고요. 여기 그림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그림은 세포의 구조입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크게 가운데 보이시는 핵 부분 보이시죠? 핵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리소좀, 내형체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그리고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소체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해서요,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성분으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ATP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세포 ATP를 형성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떤 세포인가라고 해서 보기 나오고 1번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럼 정답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리소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소좀 같은 경우에는요, 막으로 둘러싸인 둥근 주머니 형태로요, 노폐물을 분해 처리하는 역할, 다른 말로는 용해 소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매우 작은 소체로서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평평한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질 및 단백질을 받아들여 세포 내로 수송하는 일을 합니다. 리소좀 및 소화에 관여하여 세포의 소기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저장, 농축하였다가 세포 외의 분비물을 만듭니다. 자, 리보솜은 크기가 작은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하는 과립형
RNA와 단백질 성분입니다. RNA 같은 경우랑 RNA는 단백질을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리보솜은 RNA, 단백질,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아이인데 리보솜이 사는 곳은 조면소포체라는 곳이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골지체와 연결을 통해 전달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골지체는 혹시나 해서 미토콘드리아에게 100% 영양분을 주지 않고 80%만 주고 20% 정도는 골지체에서 저장하여 정말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할 때, 부족할 때 골지체에서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그리고 리보솜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골지체.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를 이어주는 것이 골지체고요. 골지체에서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가 가는 사이에 노폐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리소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포의 구조, 세포막 같은 경우가 무엇인지, 세포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NA 같은 경우는 핵산의 한 종류로 유전 본체로서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DNA와 함께 핵산을 구성하는 한 종류인데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RNA입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4대 기본적 조직이라고 해서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인체의 4대 기본 조직 중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결합조직이라고 해서 내부 기관이 안정된 위치에 자리 잡게 해주는 역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와 뼈를 얘기하는 건데요. 뼈와 뼈 같은 경우엔 전신에 널리 분포하여 여러 가지 기관들을 형태를 유지하고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상피조직, 그리고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있습니다. 골격계를 넘어가겠습니다. 골격계 같은 경우에는요, 골격의 생성과 성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고요. 골격의 기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뼈에 대해서, 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격의 기능 같은 경우는요, 지지작용, 보호작용, 그리고 운동작용, 조율작용, 그리고 무기질과 지방 저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율작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외워가셔야 하고요. 조율작용이란 것은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건데, 이제 적색 골수가 가지고 있으나 성인들은 특정 뼈들만이 혈액세포를 생성한다. 여기 적색 골수라고 하는데요. 이 적색 골수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피를 얘기합니다. 골격의 종류와 분류로 넘어갈게요. 구조별 분류는 장골, 단골, 불규칙골, 편편골, 함기골, 종착골이 있는데 앞에 보다시피 장골은 길장자 써서 길이가 긴 뼈, 단골은 길이가 짧은 뼈, 불규칙 모양 뼈 이렇게 있고요. 장골에는 대퇴골, 우리 허벅지에 있는 단단한 뼈, 그리고 상완골 같은 경우나 요골 같은 경우는 우리 팔에 있는 근육, 척골이나 비골 같은 경우는 우리 요거는 엉덩이 뼈, 척추뼈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단골 같은 경우도 이제 짧은 수족골이나 수근골이나 수족골 같은 경우는 우리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골로 여기 앞에 보시면 치밀골 촘촘하고 강하다, 해면골, 망상골, 외부 압력에 잘 견디고 다공성 구조이다. 골막, 성정 발육, 그리고 골수강은 골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갈비탕 생각하시면 갈비탕에서 갈비를 딱 다 먹고 나시면 뽕뽕뽕 뚫려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치밀골이라고 하고요. 골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 둘레를 골막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우리 하얀 액체로 차여 있는 게 골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뼈의 부위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다 외우시라고 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요거는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몸뼈의 개수는 206개라는 거, 그리고 몸통뼈대 체간골격은 80개, 머리뼈는 두개골해서 29개.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될 거는 머리뼈, 척추뼈, 그리고 목장뼈, 갈비뼈까지는 우리 위쪽에 있는 뼈들은 다 외우시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부위별 골격입니다. 우리 부위별로 해서 머리뼈, 그리고 얼굴에 있는 뼈, 머리뼈라든지 얼굴에 있는 뼈, 그리고 척추뼈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뼈로 머리를 구성하고 있고 뇌를 보호하고 있다로 알고 있고요. 뇌에는 이마뼈, 마루뼈, 뒤통수뼈, 관자뼈, 나비뼈, 벌집뼈 등이 있고 이거는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각 뼈마다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나비뼈 같은 경우에는 나비 모양의 골격으로 되어 있고요. 말 안장 모양의 터키 안에 뇌하수체를 수용, 다른 머리뼈와 함께 관절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이 정도의 그냥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얼굴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뼈는 모두 외워 가셔야겠죠. 위치라든지 얘가 몇 쌍으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척추로 넘어갈게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특징은 위치하는 부위에 따라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및 꼬리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꼬리뼈 되어 있고 밑줄 3개에서 5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밑줄 3개에서 5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밑줄 3개에서 5개는 진화 과정에 따라서 이제 3개로 나뉘어진 사람도 있고요. 5개로 나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척추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척추 모양 같은 경우에는 S자로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곡 또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다음 가슴뼈, 팔, 이음뼈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근육으로 넘어갈게요. 근육을 공부하실 때에는 특징,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육의 분류로는 평활근, 심근, 골격근이 있는데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의지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위근입니다. 수위근 같은 경우에는 가로 무늬 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닭고기라든지 쇠고기처럼 가로로 찢어지는 걸 말하고요.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로 무늬 근인데 통제할 수 없는 불수위근이고요. 그리고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며 민무늬근으로 평활근입니다. 민무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대 먹을 때 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간은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고 으스러지죠. 그렇게 생긴 걸 민무늬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의 기능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근육의 기능에 따라 분류, 주동근, 협동근, 기랑근, 신근, 골근, 내전근, 외전근, 회내근, 회외근, 관략근, 산대근, 일명 올림근으로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게 하는 일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의 종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적색근과 백색근이 있습니다. 적색근 같은 경우에는 피로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수축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적색근으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유산소 대사 활동을 함으로 산소 소모율이 많습니다. 백색근 같은 경우에는요. 체 표면이 가까이 존재하며 주로 급속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골격근의 종류 중에서 우리 얼굴과 머리 근육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머리 근육이요. 머리 근육 같은 경우는 이막 힘살근, 뒤통수 힘살근, 그리고 눈 안윤근, 얼굴 표정 근육이죠. 이것도 외워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안윤근이나 밑에 보시면 입 둘레근 또는 구륜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기 때문에 앞에 잠시 볼게요.
요런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팩 바르실 때도 요에 맞춰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고요. 얼굴근이나 머리근 같은 경우에는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기 근육 같은 경우 우리 깨물근, 교근이라고 해서 턱 아랫부분을 끌어올리는 우리 한쪽으로만 씻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근육을 골근이라고 하고요. 관자근 같은 경우에 우리 머리 아플 때 누르는 축두 부분에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도 입 근육에 있는 이런 근육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 근육 같은 경우는 뭐 광활근이 어딘지, 흉쇄유돌근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슴 근육근, 호흡근 같은 경우도 호흡을 함으로 있어서 뭐 횡격막이라든지 늑강이라서 피부로 숨을 쉬면서 피부에 갈비뼈를 올릴 때 호흡할 때 움직이는 뼈들,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우리 장기들을 보호하고 배설, 배뇨자국 및 분만 시에 도움을 주는 복부 근육 등이 있고요. 이걸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회근 등이 있고요. 그리고 등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얇은 근육으로 천백근, 우리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깨 딱 잡았을 때 근육, 광배근, 어깨 올린근, 견갑골 그런 근육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모나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게 승모근, 그리고 심배근이라든지 엉덩이근, 가시근 등 가장근 등이 있다는 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8번이나 9번처럼 무릎 관절, 문용근, 그리고 발끝 및 발을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시술하는 부분, 얼굴 부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로 넘어갈게요. 신경 조직의 구성. 신경은요, 신경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뉴런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세포체, 가운데 있는 세포액, 핵이 있는데 요걸로 통해서 우리가 신경으로 다 하나씩 이어 있습니다. 요거는 축삭돌기를 통해서 신경섬유 축삭돌기죠. 그리고 시스냅을 통해서 연결돼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는 신경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감각기능, 운동기능, 조절기능 등이 있는데 감각기능은 외부 환경 현상에 의한 일반적으로 변화와 체내 환경에 의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사 같은 경우인데 외부적에서 찔렀을 경우 체내에서 따가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감각기능이고요. 운동기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직이나 세포가 맡은 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나 촉발시키는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거. 갑자기 뭔가를 딱 했을 때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때 그런 걸 운동기능, 신경으로서 머리까지 가지 않고 잡는 걸 운동기능이라고 하고요. 조절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의 활동을 다른 부분의 기관과 조화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조정기능이라고 합니다. 신경계의 구분은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뇌를 포함해서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뇌와 척수를 기준으로 온 몸에 신경으로 포여 있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부터 볼게요.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는 연하기 때문에 우리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근육으로 감싸져 있죠. 대뇌 같은 경우에는 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데, 자, 여기로 볼게요. 뇌 전체적으로 80%를 차지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사람의 재능과 개성을 개성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뇌 같은 경우에는 평행 유지, 자세 조정,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마비가 오면서 갑자기 바닥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현상을 느끼는 거는 이제 소뇌가 마비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간뇌 중요합니다. 간뇌 같은 경우에는 대뇌와 중뇌 사이 부분에 있고요. 자율신경계, 뇌하수체 기능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분비,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자극들을 관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숨치. 숨치는 다른 말로 연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호흡작용, 심박작용, 발한, 연하, 구토, 눈의 보호 및 소화기관에 관한 조절을 담당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연수를 그러니까 뇌를 다치더라도 숨치를 다치지 않는, 연수를 다치지 않은 사람들이 식물인간의 상태로 호흡 조절 가능하고요. 심박동 운동하고 뭐 눈을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숨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척수 같은 경우는 뭐 3개의 겹으로 할 텐데 외막, 중막,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말초신경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체내신경계와 내장기관이 연결되어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취하게 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물이 있는데 내가 손을 댔을 때 얘가 뜨겁다라는 걸 느낄 때까지 뇌까지 운동하는 데가 되면 우리 손이 디겠죠. 그래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바로 되었을 때 바로 손을 뗄 수 있게 무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체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좀 의지대로, 그러니까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계를 체성신경계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 12쌍의 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척수신경이 31쌍으로 되어 있다는 개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 요걸 정리해 놓은 표가 요거인데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뇌, 척추, 요거 같은 경우에 몸의 각 부분을 모아둔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가장 기둥적인 부분이고요.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체성신경계, 감각운동,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계 아까 보셨다시피 교감신경과 부교관신경이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활동신경, 축조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요. 운동과 감각 기능을 조절하고 불수의적으로 활동합니다. 부교관신경은 휴식을 쉬거나 휴식을 했을 경우나 중뇌와 연수, 척수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며 수면, 휴식을 취할 때 신체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갑자기 놀래켰을 때 동공이 확대하고 침은 갑자기 바싹바싹 말라가고 박동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거, 혈관은 수축돼서 몸이 오그라드는 거, 우리 기관지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기모근 같은 경우, 우리 땀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땀을 분비한다든가 위장장애라든지 뭐 그런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되는 거겠죠. 요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건데,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 심장, 간, 위, 이렇게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뇌, 눈, 입 같은 경우가 있어요. 순환계의 심장, 위에서 위치한 2개의 공간을 각각 우심방, 좌심방으로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공간을 우심실, 좌심실이라고 하는 걸 심장이라고 하고요. 혈액순환의 종류에는 체순환, 대순환이라고 불리고요. 전신을 돌아오는 순환이에요.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좌심실, 대동맥, 소동맥, 조직, 소정맥, 대정맥, 우심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바꿔서 다시 갖고 오는 게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내보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순환이라고도 불리고요. 혈액을 폐로 보내서 순환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우심방, 폐동맥, 폐정맥, 뇌심실, 좌심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게 같은 경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혈액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골수랑 황골수예요. 적골수 같은 경우에는 조혈 기능이 있는 적색의 골수인데 척수, 흉골, 늑골의 평상의 조혈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점, 조혈작용, 큰 뼈의 조혈 기능에 피를 만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황골수로 변하거든요. 황골수 같은 경우 황골수는 황색을 띠며 주로 단골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요거 황색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으로 쌓여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얘는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조혈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혈소판, 혈장, 혈액의 기능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는데 혈액의 기능 같은 경우는 운반이라든지 면역 및 식균 작용, 지혈 작용, 조혈 방어 작용 등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혈관의 종류로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림프계 등이 있는데 피부 실기에서 공부할 림프계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림프관이 뭔지, 림프절이 뭔지는 보셔야 되겠죠? 소화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화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입을 통해서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입, 그리고 다시 인두, 그 다음 다시 식도, 그 다음 위,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나오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작, 연화, 침샘 분비 등이 있는데 저작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혀, 입술 등, 볼 등 위에서 위턱과 아래턱을 치열 사이로 운반되어 아래턱의 운동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는 것을 저작이라고 하고요. 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키는 과정인데 음식물 덩어리가 인두에서 식도로 내려가는 과정을 연화라고 하고요. 침샘 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귀 밑샘, 턱 밑샘, 그리고 혀 밑샘 등에서 분비가 되고요. 심연에는 아밀레자라는 포도당을 녹이는 탄수화물을 녹여 포도당과 엿당으로 가수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는요. 위장의 구조는 위쪽으로 식도와 연결, 아래로는 십이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분해해서 위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과 그리고 펩시노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효소, 점액, 염산으로 분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경우 그러니까 소장,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분류되는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데 위는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염산의 액과 점액과 그리고 음식물이 희석되어 있는 것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희석하기 위해서 소장은 즉 12지장은 알카리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12지장은 구멍이 나지 않는다는 것. 대장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으로는 우리 가장 중요해요. 간장이라든지 담장, 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소장에 붙어 있는 아이를 이제 췌장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내분비계 같은 경우와 외분기계 그리고 췌장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서 내분기계는 인슐린이라는 제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글루코간 같은 경우는 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분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분기계가 뭔지, 외분기계가 뭔지 간단하게 보고요. 내분기계는 분비세포로부터 혈액을 통하여 방출되는 호르몬을 각 기관의 장기로 배출하는 것을 내분기계라고 하고요. 비서는 분비도관을 통해서 각 기관의 장기로 배출, 타액선, 땀샘, 췌성선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뭔지만 아시면 되고요. 호르몬의 특징 간단하게 보시고 호르몬의 작용은 알고 외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육과 생장의 조절, 식기, 골격 등의 발달에 관여, 세포, 대세포 및 에너지 균형을 조절, 전해질 영양소의 균형과 유지 등을 내부 환경을 조절,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을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나머지 내분비계 같은 경우 시상하부, 뇌하수체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뇌하수체 전역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 연골, 세포 등 증식을 시켜 장골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우리 장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나왔다시피 긴 뼈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포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대세포를 관여, 단백질의 동화나 뼈의 형성을 촉진하여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유즙의 분비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 유즙 분비가 활성해지고 유즙이 분비되고요. 수유 시에 유즙 분비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난소 주기에 억압을 하여 배란을 지연시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성분 되게 중요합니다.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을 분비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작용을 관여하여 체온을 조절, 심박동수, 그리고 심박축량을 증가시키는데 티록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체 형성 호르몬에서는 우리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배란의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며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여포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 남성, 여성 있는 촉진시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에서 나비 모양의 우리 갑상선은 생긴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젓갈색 내분비 선으로 티록신을 만들어냅니다.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대사를 촉진하여 전신의 활동을 항진시킵니다. 물질 대사의 항진, 발육과 생성 촉진, 교감신경 활동 상진, 지능 발달의 촉진의 신경계를 자극시키는 게 티록신의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갑상선에 티록신 분비물이 적어졌을 때, 저하가 됐을 경우에는 성장기 발육이 지연되고요. 잘 크지 않고요. 성인은 체중이 증가하며 무기력증, 점액수종, 변비, 그리고 크레티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진, 많을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신경과민, 설사, 그리고 당구, 돌출성, 갑상선종, 그래서 목 주변이 동글동글하게 부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바세도 병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바세도우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는 병, 바싹바싹 말아가는 그런 병이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뒤쪽에 상하 자구로 4개의 구슬 모양으로 파라티오 호르몬을 분비하며 부갑상선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하될 경우 경락을 동반하는 테타니즘이 발생하고요. 호흡근에도 강직이 일어나서 심하면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요. 항진 같은 경우에는 부르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자라든지 이자의 간인 같은 경우에 이자는 이제 췌장,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기성, 글리코겐이라든지 베타세포, 인슐린 분포 등이 있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대사에 관계하고 포도당 산화, 그리고 지방 합성, 글리코겐을 생성하는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리코겐이 하는 역할, 글리코겐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작용하는 호르몬. 우리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거고요. 글리코간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증강시켜 작용하는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소 같은 경우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고요.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배설계로 넘어갈게요. 배설계는 간단하게 신장 기능이 있거든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으로부터 요를 형성해서 오줌을 형성해서 생체에 필요 없는 유해 물질 제거, 그리고 완두콩 모양으로 복광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신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다른 말로는 신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겉질 같은 경우는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고요. 색상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속질 같은 경우도 세포관과 이것들을 합쳐놓은 집합관과 집합관의 끝이 신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뽀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 같은 경우는 오줌을 일시적으로 모아놓는 곳이고요.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우라고 합니다.
우리 요도 같은 경우에는 방광으로 모아진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간. 다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동맥이고요. 빨간색이 신정맥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B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수질부 신추체라고 이거를 확대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신정맥, 신동맥으로 나와 있고요. 신장, 순효관, 방광, 요도라고 나와 있는데 방광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주머니고요. 요도 같은 경우에는 연동운동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효관은 가장 길이가 이제 25cm에서 28cm 정도로 가느다란 관으로 신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으로 되어 있고요. 배뇨는 부교감 신경이 방광벽의 평활근을 수축시킴으로써 배뇨 그리고 방광의 요도로 관략근으로 이완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생식기 부분은요. 예전에 비해서 출제율이 많이 적어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성 생식기에서 고환, 부고환, 정량, 음랑 음경, 정액,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성 생식기에서 난소, 남관, 자궁, 질, 음부, 젖샘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위치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것으로 해부생리학을 마치겠습니다. 필기시험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